안녕하세요. 김치만큼 매운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 사업가입니다. 남편과 김치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일이 잘 되려면 집안이 조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일이 막히면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일하면 되는데 집안에서 생긴 일은 그야말로 사면 초가더군요. 정말 남편만 놓고 보면 시모 같은 사람이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성격이 유별났어요. 저는 원래 경기도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남편을 소개받고 연애를 하는 동안 성품 좋고 배려심 깊은 남편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와 비슷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남편은 늘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했던 남편의 모습은 현재를 인정하고 노력하는 자세였어요. 연애 중에 전 남편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빠는 이직하고 싶은 생각 없어?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잖아. 연봉도 적고. 난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 회사도 언젠간 중견기업에 속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랑 나랑 같이 성장하는 방향이 더 성취감 있을 것 같아. 오, 자신감인 거야? 근데 그런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잖아. 원래 어려운 걸 해내야 더 멋있는 법이야. 그 당시 남편과 연애가 길어지면서 결혼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미래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이 커졌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때마다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남편이 듬직했어요. 그런 남편은 시모에 대해 칭찬이 일색이었어요. 시장에서 배추김치, 깍두기 등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던 시모를 남편은 존경한다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시모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연애 중에 시모 김치 가게 갔을 때도 시모가 참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죠. 그때 당시 김치를 만드는 건 시모였고 그 옆에서 조수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 시부였답니다. 김치 가게에 남편과 몰래 아이스 커피를 사서 갔었는데 시모는 시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당신 아까 고춧가루 어디로 옮겨놨어? 그거 가게 뒤에 놨지. 내가 김치 담글 거니까 안에 두라고 했잖아. 아,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어? 아, 그랬나? 당신 저녁 먹고 하는 줄 알았지. 아, 얼른 안으로 들고 와. 겉절이 다 떨어져서 바빠 죽겠는데 오늘 왜 그렇게 답답해? 딱 봐도 시부는 시모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시모 손맛으로 하는 장사다 보니 가게에서는 시모가 다 진두지휘하고 있더군요. 그때 남편과 몰래 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시모가 성격이 센 편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사하다 보면 별별 진상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시모도 장사하다 성격이 저렇게 됐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결혼하는데 시모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상에서는 평범한 시모들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답니다. 생활력 강한 남편이니까 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처럼 결혼하자마자 냉혹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 저희 부부가 처음 겪었던 냉혹한 현실은 제가 해고를 당한 일이었어요. 다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제가 백수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중소기업에 다녀서 벌이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때 저희 사정을 듣고 시모가 먼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세아가, 너 회사 정리됐다면서? 괜찮니? 작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정리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이번에 김치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해보는 거 어떠니? 시장에 사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점점 늘고 입소문도 나니까 해볼 만한 것 같아서 그래.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나나 내 남편이나 나이도 있고 사람은 필요한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당장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네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네. 네? 제가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넌 일자리가 필요하고 난 사람이 필요하니까 서로 믿을 만한 사람끼리 일하는 게 좋잖아. 내가 설마 며느리를 내치겠어? 매출이 많이 오르면 내가 너한테 한 달 매출의 20%는 너 주마. 그때 시모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제가 시모 김치나 깍두기에 감탄할 만큼 손맛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전 시모가 내민 손을 잡았답니다. 제가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만큼 시모 손맛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 본격적으로 시모와 일을 시작했고 처음엔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기존에 찾아주던 손님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일반 손님들한테도 판매를 늘려갔었죠. 하지만 시장을 찾아주는 손님들 위주로 판매하기엔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한테 답답한 상황을 털어놓으며 고민 상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김치 진짜 맛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까? 너도 먹어봐서 알잖아. 진짜 맛으론 최곤데. 아직도 판매가 저조해? 저번에 누나가 가져다 준 김치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근데 내가 봤을 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일단 한번 먹어보면 계속 사람들이 찾을 맛이야. 그렇지? 근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어. 난 인사 쪽 일을 하던 경력뿐이라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 고민이다. 누나, 뭘 고민해? 요즘엔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야. 판매자가 직접 손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니까?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누나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봐. 유통 쪽에서 일하던 남동생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처음 시모와 손을 잡고 김치 사업을 시작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집에서 김장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시중에 수많은 김치 업체가 생겨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했는데 제가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시모 김치를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시작했어요. 점점 매출이 오르면서 저는 시모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매출도 오르고 주문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장이라도 알아보고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일할 사람들도 뽑아야 하고요. 공장? 그렇게 크게 판을 벌려도 될까? 지금도 아줌마들 몇몇 뽑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 더 늘리면 남는 게 있을까? 그럼요. 많이 팔아야 많이 남으니까 저희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봐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어머님 김치를 많은 사람들이 먹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아주 너 믿고 제대로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자. 네, 어머님, 저희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요. 그때 저는 시모의 사업 자금과 제 돈 3천을 보태서 작은 공장을 구했습니다. 공장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허름한 곳이었지만 거기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배추를 담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모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로 사이가 돈독했어요. 아무래도 믿을 건 둘뿐이니 시모와 둘이 의지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시모가 저한테 해준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답니다. 하루를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시모가 막걸리 한 잔 하자면서 부르더군요. 시모는 저한테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면서 말하셨어요. 얘 며느라, 김치 사업 성공하면 무조건 너한테 은혜 톡톡히 갚으마. 내 손맛 하나 믿고 이렇게까지 키워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다 어머님 솜씨가 좋아서 이만큼 성장한 거죠. 아니다. 너 아니었으면 평생 시장 구석에서 김치만 팔다 늙었을 거야.
너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내가 파는 김치를 살 생각이나 했겠어? 난 정말 이 사업 성공하면 너한테 제일 먼저 은혜 갚을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다 어머님 손맛 덕분인 건 제가 다 알아요. 저희 파이팅 해요. 어머님, 잔 들고 우리 건배해요. 자, 건배! 시모와 막걸리를 건배하면서 의기투합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시모와 같이 서로를 다독여주면서 견뎠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모 사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을 때라 시모는 절 많이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유통 관련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모가 저와 남동생한테 늘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모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시모는 저한테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야, 복덩일세. 세상에 이게 매출이 얼마야. 우리 며느리가 아주 가문의 영광이네. 신통방통한 내 며느리.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절 칭찬하는 시모 때문에 괜한 미움을 받기도 했답니다. 돈을 벌수록 절 미워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시누이들이었어요. 남편 밑으로 시누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성격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대단했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목표 매출 달성 기념으로 집에서 음식을 손수 다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고기를 좋아했는데 시모가 그날 오리고기를 잔뜩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그걸 본 둘째 시누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뭐야? 죄다 오리만 있네. 난 소고기 먹고 싶은데. 오늘은 네 새언니 먹이려고 차린 거니까 그냥 좀 먹어. 신우의 불평 섞인 말에 시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신우가 절 보면서 말하더군요. 새언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결국엔 돈 뜯어가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밥까지 얻어 먹어야겠어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들어보니까 매출 지금보다 더 오르면 수익의 20%씩 받기로 했다면서요. 결국 우리 엄마 손맛으로 새언니가 재미 보는 건데 꼭 이렇게 혼자서 힘들게 일한 것처럼 밥까지 얻어 먹어야겠냐고요. 결국 우리 엄마 없었으면 사업 시작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둘째 신우의 말에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시모 손맛이 좋아서 김치가 잘 팔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김치를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신우는 다 시모 덕에 올라간 매출인데 왜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하냐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이없는 목소리로 둘째 신우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밥상에 숟가락도 못 올릴 사람은 아가씨 아니에요? 뭐라고요? 새언니, 요즘 우리 엄마 믿고 저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나 능력 없다고 무시해요 지금? 아닌데요. 왜요? 아가씨 혼자 찔렸어요? 여기 아무도 아가씨 무시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아가씨가 절 무시했잖아요. 우와, 새언니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계산적이네요. 그동안 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몇 마디 하니까 둘째 신우가 부들거리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러자 시모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까지 왜 그래? 지금 새언니가 나 무시하니까 그렇지. 그럼 너도 번듯한 직장 구해.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됐어. 나 밥 안 먹어. 먹지 마.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 먹지 마 이거사.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내 손해냐? 시모의 다그치는 말 속에 둘째 신우는 정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군요. 그 당시 시모가 저에게 매출이 일정 부분 더 상승하면 수익의 20%를 떼준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사업이 자리를 잡아야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딱 자리 잡던 시기였는데 둘째 신우는 제가 꼭 시모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저한테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도 시모였고 매출의 20%를 떼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건 시모였기 때문에 전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둘째 신우뿐 아니라 막내 신우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둘째 신우의 말에 저는 상처를 받기도 했답니다. 저도 사람인데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는 저를 다독여주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딸들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웠더니 쟤들이 저렇게 버릇이 없어. 신경 쓰지 마. 난 다 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위로해주던 시모의 말에 위안을 받으면서 신우 말을 무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저를 잘 이해해주는 시모와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이 좀 생기니까 시모도 영락없이 자기 자식부터 챙기는 엄마로 돌변하더군요. 시간이 지나서 매출도 많이 올랐을 때 시모와 약속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약속한 수익의 20%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제 월급이 180만 원만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왜 이번 달 월급이 180만 원이에요? 제가 인터넷 판매 관리한 것만 봐도 매출이 엄청 올랐는데 왜 월급만 주세요? 왜? 너 원래 월급 그렇게 받아갔는데 뭐가 문제야? 분명히 매출이 오르면 저한테 주기로 약속한 돈이 있잖아요. 그거 주셔야죠. 넌 그렇게 장사를 해보고도 몰라? 지금 잘 팔린다고 앞으로도 잘 팔리라는 법이 있어? 현금을 움켜쥐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사업이 언제 어떻게 망할지 알고 돈을 다 퍼줘. 만약을 대비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당장 저한테 약속한 20% 주세요. 못 줘. 내 손으로 번 돈인데 왜 줘? 그리고 지금 현금을 저축해야 되는 때야. 갑자기 돌변한 시모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제 전화기가 녹음 기능이 있어서 시모가 정확하게 20%를 주기로 한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그래서 시모가 끝까지 발뺌할 상황이 아닌데도 거의 배째라 시기였어요. 그때 나서준 사람이 남편이었답니다. 시모 사업이 커질 무렵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백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남편은 아들만 2명 양육 중이라서 제 월급으로는 아무리 벌어도 내 식구가 손가락을 빨게 생긴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도 시모 사업에 동참해서 유통 쪽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택배를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 했었기에 시모가 자꾸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답답했던 겁니다. 매일같이 택배 발송되는 양을 보니까 남편도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모한테 말하더군요. 엄마, 약속은 지켜야죠. 솔직히 지금 이 사업 며느리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치 만든 사람은 난데 왜 네 마누라 덕이라고 하는 거야? 제주는 내가 부렸는데 왜 공은 저쪽으로 가냐고. 아내가 그만큼 김치 홍보에 힘을 썼으니까 매출도 오르는 거죠. 평생 시장에서 김치만 팔았으면 이만큼 규모가 커질 수 있었겠냐고요. 아이고, 칼만 안 들었지 아주 날강도네. 알겠다, 알겠어. 누가 떼먹겠대? 다 주려고 했어. 시모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제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남편까지도 300만 원이 되면서 생활비가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이 오른 만큼 20%를 주기로 한 건 주지 않더군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모 사업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 맛을 보니까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걸 시모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나눌 줄도 알던 시모였는데 그때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 월급 가지고도 장난치는 걸 보고 기겁했네요. 제가 사무적인 일 처리는 했어도 급여는 아무래도 시모의 입김이 컸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점점 커질수록 은행 업무는 시모가 직접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시모가 잘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신우들이 돕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본 저는 딱 직감했어요. 신우들이 시모 옆에서 제 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모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 저와 남편을 강도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으로 당하고 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직원이 절 찾아와 불안한 목소리로 하소연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왜 월급이 안 올라요? 여기서 몇 년째 일하는데 월급이 그대로인 게 말이 됩니까? 일은 일대로 시키고 지난달 월급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네? 월급이 입금이 안 됐다고요? 지금 가족회사라고 가족들끼리만 월급 챙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저 그만둘 거예요. 오해예요. 제가 다 알아보고 설명할 테니까 진정하세요. 그래도 저희한텐 오래 일해준 직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장이라도 때려치겠다는 직원을 붙들고 저는 애원을 했습니다. 솔직히 새로 사람 뽑아서 일 가르치고 적응시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모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나 참 어이가 없네 정말. 돈 좀 버니까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돈 뜯어가려고 아주 환장을 했어. 입만 열면 돈 타령하는 것들 다 해고시켜. 내 사업에 숟가락 얹고 월급 받아가는 것들이 어디서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사람 자주 바뀌는 거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오래된 직원들을 잘 관리해야 회사가 오래 가는 거죠. 됐다 그래. 일하겠다는 사람 줄을 섰어. 새로 뽑아. 아주 정신머리들이 글러먹었어. 저러니까 평생 월급쟁이로 사는 거지. 저 해고 못해요. 사람 새로 뽑아서 일 가르치는 건 쉬운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 힘들다고 하루아침에 그만두기라도 하면 당장 주문 들어온 물량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그거야 뭐 너랑 나랑 땜빵이라도 하지 뭐. 정 안 되면 우리 딸들이라도 부르고. 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그 정도로 막을 수 있는 규모 아닌 거 아시잖아요. 괜히 작은 돈 아쉬워하다가 큰 돈 잃지 마시고 직원들 밀린 월급이랑 임금 인상까지 다 해주세요. 내가 알아서 다 올려줄 거야. 네가 감나라 배나라 안 해도 할 거니까 신경 꺼. 시모가 자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 그동안 직원들 월급이 동결된 상태라는 걸 뒤늦게 알았던 겁니다. 그때 시모는 직원들 처우 같은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인드로 시모가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시모는 이런 돈에 대한 집착도 모자라 악질 중에 악질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시모는 함부로 욕을 하면서 손직원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어요. 한 직원이 비닐 장갑을 새로 끼려는 것 같았는데 그걸 본 시모가 직원을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야, 너 오전에 끼던 비닐 장갑은 어쩌고 새로 껴? 오전에 쓰던 거 찢어졌어요. 뭐? 너 지금 네가 산 거 아니라고 막 쓰는 거지? 지금 장난쳐? 너 진짜 똑바로 안 할래? 이런 씨삐리리야. 내가 땅 파서 월급 주는 줄 알아? 저는 직원한테 욕하는 시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느 때인데 대표라고 직원한테 함부로 욕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급하게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뭔데 대표 말하는데 끼어들어? 내가 여기 대표야. 네가 내 일 좀 돕는다고 뭔가 착각하나 본데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회사야. 그리고 일 못하면 맞아야지. 내가 바본 줄 알아? 이런 거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일을 해요.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인데 왜 그러세요?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너 그럴 거면 내 회사에서 나가. 나가라고. 그만 좀 하세요, 좀. 제발 가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혹시라도 누군가 신고라도 할까봐 시모를 끌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 요즘에 정말 그러다가 신고당하면 큰일 난다면서 신신당부했죠.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왜 자기가 그런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해하더군요. 그때마다 직원들 달래주는 것도 제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시모와 직원들 사이에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정말 큰 사건은 다른 곳에서 터져버렸어요. 남편과 시모 회사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친오빠가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친오빠는 화물차를 운전했는데 새벽에 일을 하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세연이는 바닥에 쓰러져서 오열하고 있더군요. 선생님,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어린 아들이 있어요.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세연이는 의사한테 매달리면서 애원하듯 울고 있었어요. 친오빠의 사고로 세연이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세연이를 안아서 달래주는 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세연이를 달래주면서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오빠 이 정도에 무너질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진정하고 있으면 웃으면서 나올 거예요. 내일 우리 정식이랑 새 식구 소풍 가기로 한 날인데 어떡해요? 이대로 가버리면 정말 전 못 살 것 같아요. 세연이는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는 말로 안심시켜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제 위로와 다르게 친오빠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건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우선 다리가 불편하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연이가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돈독하고 자매 같았던 세연이였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제가 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세연이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로 한참을 병원 치료를 받던 오빠가 퇴원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원 후의 일상이었어요. 오빠가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졌던 겁니다. 조카도 나이가 어려서 세연이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시모한테 저는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을 받아내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정색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넌 진짜 오지랖도 넓다. 네가 무슨 오빠 부부를 돕겠다고 난리야? 친오빠 사정이 어려운데 그럼 제가 모른 척을 해요? 남매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도와야죠. 그리고 저 매출의 20% 주시기로 한 건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당장 그거 다 주실 거 아니면 제 지분이라도 주세요. 지분은 무슨 지분?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누가 맡겼대요? 사업 초기에 제가 투자한 돈 내놓으라고요. 어차피 제가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래, 준다 줘. 투자도 꼴랑 3천 해놓고 아주 째째하다 째째. 돈도 없는 게 오지랖만 넓어서는 집 팔자 꼬고 사는 것 좀 봐. 하여튼 없는 것들이 동정심만 크다니까. 시모의 말에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소리랍니까? 그동안 도의적인 책임은 나 몰라라고 본인 이득만 챙기려는 시모를 보면서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어머님 사업 여기까지 키우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사업은 돈으로만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전 어머님이 초심을 찾고 사람 귀한 거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훈수질이야? 필요한 돈이나 받아가. 나도 돈 얘기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저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시모는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그때 시모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제가 투자했던 3천을 다시 받았죠. 끝까지 저한테 위로하거나 돕겠다는 말은 일절하지 않더군요. 그만큼 시모는 변해 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저는 새언니한테 3천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언니, 이 돈 당분간 생활비로 좀 써요. 아가씨, 이게 뭐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줘요? 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돈 못 받아요. 이거 언니가 안 받으면 저도 잠 못 자요. 평소에 언니가 저한테 힘들다는 말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울면서 힘들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그러니까 받아줘요. 아가씨, 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 털어놓고 울어요, 언니. 언니 심정 전 다 이해해요. 제가 3천을 보내주니까 새언니는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없던 새언니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언니한테 3천을 선뜻 내줬습니다. 그렇게 큰 산 하나는 넘어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독불장군처럼 경영하는 시모 때문에 직원들 관리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업 초기부터 함께해온 직원 하나는 사직서를 던지고 뒤도 안 보고 나간 상태였죠. 그 후로 사람이 잘 구해졌는지 아십니까? 요즘 누가 힘든 일을 하려 하겠나요? 그런데도 시모는 여전히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해.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부터 같이 한 직원들을 잡았어야죠. 안 나가는 놈 뭐하러 붙잡어? 가라고 해. 뭐하러 돈을 올려줘 가면서 잡냐고. 그럼 그렇게 쉬운 일이면 집에서 놀고 있는 아가씨들 불러서 일하라고 해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아가씨들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주고 있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뭐야? 내 돈으로 내 딸도 준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회사 돈이지 어머님 돈이 아니죠. 어머님 혼자 해서 번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다 가지려다가 탈나지 마시고 제발 직원 귀한 것 좀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그때 시모 경영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심지어 백수였던 아가씨들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나가는 월급만 1인당 250만 원이나 됐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데 아무리 제가 말해도 안 듣는 시모인데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남편이 뭐라고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저나 남편도 자식이 둘이나 딸려 있다 보니까 그나마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하나 보고 그 후로도 5년이나 더 버텼던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모의 사업은 개판이 돼가고 있었고 그 무렵 친정아버지가 대장암 진단까지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아버지가 진단받았을 땐 손을 쓰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 후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결국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해봤지만 아버지는 매 순간이 고비였습니다. 퇴근 후 애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병원에 가는 게 제 일상이었죠. 아버지 손을 잡고 저는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딸 왔는데 왜 일어나지도 못하세요. 은정이 왔니? 아빠가 힘이 없다. 미안하다. 미안하면 제발 일어나세요. 제발요. 저 아빠랑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힘내세요, 제발.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삶의 끈을 놓고 계셨어요. 너무 늦게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결국 온 가족이 아버지를 간병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삶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아버지의 빈소가 차려졌고 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시모한테 뭐라고 문자가 왔는 줄 아십니까? 소식 들었다.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 일이 밀려서 그러니까 장례 끝나면 곧바로 와. 주문이 엄청 밀렸는데 너 없으니까 일이 안 돌아간다. 이게 지금 상을 치른 며느리한테 보내는 시모의 문자라고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 문자를 시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 보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사돈지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빈소가 어디인지 묻고 언제쯤 오겠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머리카락 한 올 비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참담한 심정은 정말 이 사연에 다 쓸 수도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저는 큰 배신감까지 느꼈답니다. 그 후 장례가 끝나고 시모 공장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나자 제 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죠. 그때 공장으로 가보니까 난리도 아니더군요. 주문 접수된 내역이 다 꼬여서 오배송된 건물도 있었고 전화도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직원들이 저한테 답답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재료가 없어서 김치속을 못 만들고 있어요. 주문이 밀려 들어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재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거 일주일 전에 미리 주문했어야 되는 건데 우선 확인해 볼게요. 이미 공장 직원들은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일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봐야 그때 4일 정도 제가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상을 치르고 온 상태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공장 상황을 보니까 시모와 단판 지을 상황도 아닌 것 같아 시모한테 급한 것만 알려주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한참 기본적인 걸 정리하고 가려는데 제 어깨를 잡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집에 가는데요. 지금 일 밀린 거 안 보여? 가긴 어딜 가? 일해야지. 지금 김치 500포기 담가야 된다니까 어딜 가려고 그래? 어떤 회사가 상당한 직원한테 휴가를 그렇게 오래 줘? 너 지금 가족이라고 막 하는 거야? 내 며느리기 전에 내 직원이잖아. 뭐라고요? 직원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장례식은 어디서 치렀는지 알긴 하세요? 솔직히 직원으로 생각했으면 화환이라도 보냈겠죠. 근데 아무 전화도 없고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저한텐 의무를 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일해. 이걸 얼른 해야 위로금이라도 줄 거 아니야?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너 매운맛 좀 보고 싶어? 매운맛이요? 그거 제가 보여드리죠. 오늘 일 크게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때려칠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지금 네 마음대로 그만두겠다는 거야? 지금 장난해? 장난은 어머님이 먼저 했잖아요. 저한테 수익의 20% 준다고 해놓고 준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제 지분 정산하고 퇴직금 정산해 주세요. 쥐똥 많은 회사에 퇴직금이 어딨어? 지금 장난해? 아, 지금 그 말 후회 없으시죠? 생각보다 저한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건 모르시죠? 제 말 한마디면 여기 있는 직원들 싹 다 그만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직원들한테 욕하고 임금으로 장난친 것도 저 다 알고 있어요. 나간 직원들까지 싹 다 불러서 잘잘못 따져볼까요? 노동청이랑 국세청에서 조사 한번 받아봐야 정신 차리시겠냐고요. 이게 지금 날 협박하네. 떳떳하면 이런 말도 협박으로 안 들리겠죠? 그만큼 찔리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내놓으세요. 아, 알았어. 일단 진정 좀 해봐. 내가 1억 줄게. 그 이상은 나도 힘들다고. 1억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헤쳐드셨는지 다 아는데 고작 1억이요? 지금 남편도 오고 있으니까 딱 기다리세요. 그때 마침 절 데리러 온 남편이 1억을 주겠다는 시모 말에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같이 일했던 며느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남편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부부한테 이렇게 사기치려고 해요? 그러고도 우리가 가족이에요? 장인어른 장례 치르면서 저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여기 직원들 하루아침에 그만두면 현장에서 직접 일한 것도 저고요.
납품까지 직접 하면서 같이 이만큼 키워온 게 저희 부부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억 준다고 했잖아. 그 정도면 됐지 뭘 바래. 그 정도는 안 되죠. 2억 주시고 아예 연을 끊고 살아요. 아들 등까지 치고 사는 엄마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김치 공장을 뒤엎고 결국 2억을 받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만뒀어요. 그러자 공장을 떠나는 저희한테 시모가 소리쳤습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잘 살 것 같아? 아주 내 공장 다 얻고 가는 거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거야. 두고 봐. 끝까지 시모는 떠나는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탓을 하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연이 끊겨서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마음 같아선 정확하게 100원까지 다 따져서 2억보다 더 받아내고 싶었지만 똥이 무섭다고 피합니까? 정말 더러워서 그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시모가 보란 듯이 김치 공장을 따로 차려버렸어요. 시모 공장에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쁜 기억만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바로 김치 만드는 비법을 어깨너머로 제대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장을 차리고 무조건 시모 공장 잡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업을 꾸려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채용한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로 제 친오빠 세언니였답니다. 다리가 불편한 친오빠는 사무 업무를 대신 봐주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씩 다 알려주니까 금세 해내더군요. 그리고 세언니는 유통 쪽 업무를 맡아 했었고요. 그때 세언니는 기쁜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한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아. 너무 고마워. 우리 부부한테 이런 기회가 생길 줄 몰랐어. 저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랑 일해서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잘해봐요. 세언니와 의기투합하면서 저희는 현장 직원들도 하나 둘씩 늘려갔습니다. 제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직원과 재료였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제 일의 원칙이었죠. 그렇게 2년쯤 지나니까 시모 공장을 금세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때 시모 회사에서 일했던 친한 직원 중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큰일 났어. 네 시모 소식 들었어? 네? 무슨 소식이요?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했다고 조사 나왔는데 영업정지 당하게 생겼대. 월급이 2달치 밀려서 누가 앙심을 품고 다 고발했나 봐. 증거도 어찌나 많은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대. 정말요? 나도 월급 자꾸 밀려서 그만뒀는데 누가 이판사판이다 하고 신고했나 봐. 알고 보니까 시모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은 월급 안 주고 시모가 버티니까 그동안 모은 증거로 다 신고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시모는 재료값 아낀다고 재료도 좀 썩은 배추에 곰팡이 낀 무까지 도려내면서 쓰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쓰레기 김치를 만들어내고 있던 거예요. 제가 있을 때도 시모가 쓰레기 김치를 만들려고 해서 제가 절대 못한다고 크게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가 그만두고 나서 정말 쓰레기 김치를 만들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직원이 영상을 찍어서 다 고발한 거죠. 심지어 고춧가루까지도 수입을 국산이라고 속여서 쓰고 있던 겁니다. 결국 시모가 자신이 했던 행동에 나락으로 빠진 거였죠. 이런 사실이 밝혀지니까 시모 김치를 대량으로 주문한 사람들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모의 공장은 막대한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막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만 겁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김치 명장이라던 유명한 김치 회사에서 이런 비슷한 일로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썩은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서 재판까지 받았던 그 사건이랑 똑같았어요. 시모 회사는 훨씬 더 작은 회사였지만 꾸준히 구매하던 고객들이 있어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김치 제조하는 공장 중엔 아직도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일하는
김치 공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8개 업체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김치를 판다고 치면 2개 정도 업체가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겁니다. 결국 비양심적인 업체 때문에 양심적으로 일하는 업체마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죠. 비양심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이 시모의 회사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양심 없는 회사의 결말은 비참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결국 문을 닫게 된 시모는 지금까지도 쓰레기 김치를 구매했던 고객들과 손해배상으로 소송 중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 것도 모자라 세금 탈세로 국세청 조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청 조사까지 앞으로도 받을 조사가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모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시모를 안 도와주니까 결국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며느라, 잘 있었니? 내가 정말 도움 청할 곳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전화했다. 내 소식 들었지?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2억 준 거 있지? 제가 어머님을 왜 도와드려 하는데요? 어머님은 저 힘들 때 해준 거 있으세요? 내가 그땐 경황이 없었어.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귀한 거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내가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네 신우들도 다 조사받고 있어. 이걸 어떡하니? 그러니까 회사 돈은 어머님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세청이 바보예요? 그걸 모를 것 같아요? CCTV만 봐도 신우들이 출퇴근하는지 다 보이는데 정말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나 이제 어떡하니? 정말 나 좀 살려줘. 우리 집 지금 쑥대밭이다. 네 시아버지는 아는 게 없어. 나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 알아서 하세요. 저 솔직히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어머님 공장 처참하게 망하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친정 아버지 장례 치르고 기운 없는 며느리 일 시키려고 했었죠. 저 그때 물도 겨우 삼키던 때예요. 근데 나한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김치 500포기 담그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제발 어머님 망하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땅이며 건물까지 사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그건 팔기 싫고 제 돈으로 불 끄려고 하세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정말로 사람은 변하지 않네요. 끊으세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됐어요. 알아서 이겨내세요. 그래도 그렇게 시달리면서 김치 만드는 비법 배운 거 그거 하나는 고맙네요. 그걸로 지분 받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끊으세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조사나 성실하게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문자가 왔는 줄 아십니까? 바로 육두 문자가 있는 시모의 문자였어요. 야, 이 삐리리야. 네가 그러고도 오래 갈 것 같아? 나도 너 망하라고 저주할 거야. 두고 봐. 끝까지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모 태도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만큼 시모한테 실망이 컸던 거예요. 결국 시모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있던 건물과 땅도 다 팔아서 합의금을 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부는 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라서 마음이 좀 안 좋긴 했어요. 하지만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하던 시부도 그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모는 쫄딱 망했지만 저는 시모한테 배운 기술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냈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제 회사도 수백 개 업체 중 하나일 뿐이랍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다 보면 1등 기업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제가 하나 맹세한다면 정말로 양심적으로 제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제가 1등 기업이 되고 싶다고 해서 돈에 눈멀지 않으려고 항상 경계하고 있어요. 솔직히 사업이라는 게
누구 하나 잘나서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시모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제가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초심자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면 힘이 되어주고 의지하면서 완생의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라는 강호에서 진짜 실력자들은 수년간의 암흑기를 견뎌낸 사람이라고 해요. 제 친오빠 세언니도 암흑기를 견디고 나니까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휠체어에 익숙해진 오빠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늘었어요. 그 덕분에 새언니가 조카를 키우기 편해졌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남편과 저도 공장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까지 잘 키우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초심을 잃지 않고 정도를 지키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